자, 그러면 춤 잘 추면 김태희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누구누구 내 친구는 요리 공부해서 영주권 받았다더라. 간호는 공부만 하면 무조건 영주권 된다더라. 아니잖아요.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박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5일 오후 2시 반 정도 넘어가네요. 날씨가 시드니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바람도 좀 불고 그러네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주 유학 후 이민에서 전공 선택해서 이제 10편에 걸쳐 시리즈물로 10편에 걸쳐서 이제 그 세부 전공들을 쭉 분석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뭐 교육학부터 시작해서 뭐 IT, 법학, 뭐 의료 관련 분야, 뭐 사회복지 분야 해서 다양한 전공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주로 두고 계시는 이제 그런 전공들을 쭉 올려놨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문의하시면서 왜 현장 기술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나요?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10편에 걸쳐서 제가 올려놓은 것은 이제 호주의 대학들 선택할 때 대학 랭킹이랑 뭐 취업의 전망, 그리고 뭐 비전, 연봉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올려놨었거든요. 밑에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현장 기술직은 전혀 다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는 좀 별개로,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달라지겠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호주 유학 후 이민 전공 선택, TRA 관련 현장 기술직의 전공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영주권 유학, 즉 유학 후 이민을 목적으로 공부하실 때 크게 직종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LT SSL이라고 하는 미디엄 앤 롱텀 중장기 필요 직종이 있고요. ST 솔이라고 하는 이제 숏텀, 그러니까 이제 단기 필요 직종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중장기 필요 직종을 선택하셔야 졸업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선적으로 점수제 이민하고 취업 이민이 있잖아요. 점수제 이민은 ST소를 선택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취업 이민도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MLT SSL을 선택하시게 되면 취업 이민에도 가능성이 있고 점수제 이민도 뭐 당연히 이렇게 점수가 되면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MLT SSL에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분류 말고요, 직종별 분류 말고 학위 레벨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리즈물로 10편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는 그 학사 석사 이상의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직종이 있는 반면에 전문대 직종, 이제 VET이라고 이 vocational, 그러니까 이제 현장 기술직이라고 한국말로 할게요. 현장 기술직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제 전문대 레벨인데 Certificate 3, 4 그리고 디플로마 이런 종류의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유학 후 이민으로 나아가는 이건 이제 학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게 이 MLT SSL에 속하면서 전문대 직종인 현장 기술직을 선택할 때 각 전공별로 어떤 장단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제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QF라고 합니다. 이 AQF라고 해서 이제 한국도 뭐 독일식 도제, 뭐 호주식 이 테이프 제도 이런 것들을 뭐 도입한다고 한국의 전문대 협의회하고 뭐 정부 관련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분들 모시고 호주의 여러 지역 테이프도 같이 뭐 공식 방문도 하고 뭐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Certificate 3, 4, 디플로마 그리고 어드밴스 디플로마까지, 그러니까 3단계부터 6단계 이 사이에 되는 이 분야에 이제 이게 주로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요 분야에 공부를 하고 이제 영주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3단계, 4단계는 주로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5단계, 6단계는 뭐 한국의 전문대 학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종류는 보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이 있는데, 이 전공들은 전부 그 TRA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기술 심사를 관장합니다. 이 TRA라고 하는 곳은 기술 심사를 관장할 때 졸업하고 1년 경력을 쌓아야 비로소 기술 심사가 통과돼요. 근데 밑에 EA라고 하는 Engineers Australia라고 하는 기관은 졸업만 하면 영어 조건만 되면 기술 심사가 통과돼요.
근데 이런 직종도 있습니다. 보통 EA는요, 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공학, 그러니까 학사나 석사 과정 졸업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아주 틈새로 드래프트 퍼슨이라고 해서 뭐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 현장 기술직과 공학자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드래프트 퍼슨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 기술자에 해당하는 뭐 그런 레벨이 또 있거든요. 네, 틈새도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학사 석사는 아니거든요. 예, 전문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리 제빵이 유리하냐, 자동차 정비가 유리하냐, 목수가 영주권에 유리하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질문 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은 정말 뭐 호토바기의 전면 특허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 발전시키면서 항상 세미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던 다이아그램인데요. 자, 현장 기술직은 잘 한번 보십시오. Certificate 3, 4 디플로마 혹은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이제 2년이나 2.5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학업을 하고 이 학업 중에 360시간 유급 경력, 360시간 유급 경력이면 한 넉 달쯤 되죠. 이 넉 달의 유급 경력을 하고 나면 비로소 졸업비자 신청 자격이 돼요. 그런데 졸업비자는 18개월짜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현장 기술직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점수제 이민으로 잘 못 갑니다. 왜냐면 점수제 이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점수도 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영어가 최소 뭐 7점, 8점, 요즘은 뭐 IELTS 8점까지 뭐 PT로 많이 공략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내가 EY를 통한 인비테이션, 그러니까 먼저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고 인비테이션, 초청을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하거든요. 이게 이제 점수제 이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장 기술직 선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조건이 좀 불리하거나 영어가 절대적으로 좀 불리하거나 이래서 그 점수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현장 기술직은 취업 이민으로 나가는데, 취업 이민으로 나가려면요, 먼저 졸업하고 2년이라는 경력을 쌓았을 때 비로소 4년짜리 TSS 비자라고 하는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취업 비자를 받고 다시 1년 또는 3년 경력을 쌓아야 ENS라고 하는 영주 비자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졸업 비자는 18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학생 비자 끝나봐야, 학업이 끝나봐야 학생 비자는 기껏해야 뭐 한 2달 남짓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2년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아껴둔 사람은 또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마땅히 다른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뭐 처음에 이 TSS 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제 뭐 그러면 이 현장 기술직은 영주권 안 주겠다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요, 많은 이민성의 케이스 오피스들이 이 2년 경력의 시작 시점을 졸업으로 보지 않고, 초창기 이 법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뭐 디플로마면 디플로마 학위를 마친, 그러니까 2년 학업을 전부 마친 다음부터의 경력이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티피케이트 4 하고 있는 중에 쌓았던 경력도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서티피케이트 3 하고 있는 과정에 쌓았던 경력도 일부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티피케이트 4를 하면서 쌓았던 경력이거나 디플로마를 하면서 쌓았던 경력 정도는 경력을 잘만 해당 전공 분야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경력을 쌓았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 추세인데, 어쨌든 이 TSS 비자에 요구하는 2년 경력의 적용 시점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 TSS 비자가 처음 나왔을 때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밑에 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 2년 경력을 쌓아야 노란색, 그러니까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1년 또는 3년 경력을 쌓고 ENS라는 영주 비자를 가는데, 여기서 이 2년 경력을 어떤 전공은 비교적 쌓기 용이하고요, 어떤 전공은 비교적 쌓기가 매우 불리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전공별로 가만히 보시면 이 2년이라는 학업이요, 그 2년 안에도 여러 개 과정들이, 아까 제가 서티피케이트 3, 4, 디플로마, 어드딥까지 이렇게 쭉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게 첫 번째, 서티피케이트 3가 1년 과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4가 6개월, 디플로마가 6개월 해서 토탈 2년으로 구성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주로 요리나 제빵이나 혹은 뭐 자동차 정비나 이런 전공들이 이렇게 구성이 좀 많이 돼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뭐 용접이나 뭐 이런 일부 전공들 중에는
2년을 다 해야 비로소 나오는 서티피킷 3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공은요, 서티피킷 4 1.5년을 하면 4를 주고 디플로마를 주고, 나머지 어떤 또 마지막 보십시오. 서티피킷 4 1년 하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또 1.5년 하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다이어그램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첫 번째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구성되는 게 유리하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장 기술직은 점수제 이민으로는 쉽지 않고, 영어적인 핸디캡, 뭐 나이적인 핸디캡,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학력 점수도 낮아지고요. 그럼 결국은 취업 이민으로 많이 가는데, 그럼 취업 이민으로 갈 때는 그 2년 경력을 어떻게 잘 쌓냐가 이제 관건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적정한 스폰서를 찾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워낙 호주에서 워킹 할리데이나 학생 비자 숫자가 또 최근에 많이 줄기도 했고요. 그래서 스폰서 찾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내 비자 기간이 짧는 거예요.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아껴놓은 사람은 뭐 정말 좀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죠. 뭐 급하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대체하면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이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를 처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유학 이민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 비자로 바꾸니까 그 중요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십시오. 만약에 두 번째를 한다라고 하면 2년을 다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경력 쌓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부는 졸업한 이후부터 2년 경력이 적용된다 그러면 비자가 결국은 짧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공부는 다 했는데 또 다른 뭐 유사한 전공 분야를 찾아가지고 뭐 어드밴스 디플로마 코스나 이런 것들을 또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더 등록해서 학생 비자를 연장해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첫 번째나 마지막 경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경우는 1년만 지나면 서티피킷 4를 받게 되니까, 물론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대다수는 현장 기술직은 서티피킷 4만 받으면 그 다음 뭐 디플로마나 어드밴스 디플로마 공부하면서 쌓았던 경력도 TSS 2년에서 2년 요구하는 그 경력에 포함을 시켜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전공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자, A 대학교는 정말 요리학교로 명성이 높은 학교예요. B 학교는 정말 자동차 정비로 뭐 호주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뭐 테이프 코스라고 해요. 그게 중요할까요? 이 구성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학 후 이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여러분들 요리하고 용접을 비교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졸업비자를 신청하려면 360시간 유급 경력을 학업 중에 쌓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리는 학업 중에 360시간 경력을 어떻게 쌓습니까? 네, 곳곳에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서티피킷 3 하는 중이다? 그럼 아직 요리에 대해서 전무하다, 한국에서 뭐 전혀 그 관련 일을 안 했었다? 그럼 뭐 키친핸드부터 접시 닦기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서티피킷 3나 혹은 4 끝난 다음은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퀄리파이드 된 이제 준 셰프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되니까 그때까지 주방에서 접시 닦기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뭐 보조 업무 역할부터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사이드 디시부터 이렇게 이제 뭐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용접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월, 화, 수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 가면서 일주일에 3일 학교 가면서 이제 용접 경력을 쌓아야 된다. 자, 어디 가서 쌓나요? 여러분도 호주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뭐 곳곳에 용접하는 뭐 레스토랑처럼 용접하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인더스트리는요, 접근도 안 돼요, 현장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안전 펜스 같은 게 다 있어서 뭐 관계자 외에는 그 공사 현장에 막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뭐 어디 도심 한쪽 뒤편에 무슨 조그마한 뭐 철공서들이 막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력 쌓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뭐 차가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작업장이 뭐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어렵게 내가 뭐 목금토 일하는 곳을 구했어요. 내가 월화수 학교 가고. 그리고 한 2달 열심히 일하는데 학교에서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내가 월수금 학교 나오래요. 그럼 내가 현장 매니저한테 저 월수금 학교 가는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뭐 화목토 일하면 안 될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은 접시 닦기부터 헤드 셰프까지 다양한 인력들이 다양한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파타임이나 캐주얼도 용이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 기술직 뭐 용접 같은 경우가 내한테 맞춰가지고 그 작업장이 무슨 파트타임으로 뭐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일하고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정말 용접의 뜻이 있고 내가 용접으로 한번 호주에 유학 이민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불리하다라고 해서 뭐 생뚱맞게 갑자기 제빵을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ENS라고 하는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정말 순리대로 착착착착 톱니바퀴 맞춰가듯이 착착착 가도요 5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오로지 내가 그냥 영주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관심도 없는 분야에 공부를 한다? 2년 공부도 하고 현장에서 그 관련 분야를 뭐 3년 4년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2년 경력 쌓기 전에 내 졸업 비자가 끝나버리면 그건 뭐 더 이상의 내가 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 기술직으로 유학 이민에 도전할 때는 학사 석사 과정의 전문직처럼 이 전공은 이 대학이 더 우수하다더라, 저 전공이 졸업 후에 연봉이 높다더라,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장 기술직은요. 어떤 전공이 학업 중 360시간 경력 쌓기에 용이한지, 또 졸업 후에 2년 경력 쌓기에 훨씬 더 용이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으니까 이걸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야 되고요. 학교 선정할 때도 뭐 요리하면 호주에서 대표적인 어떤 학교, 뭐 자동차 정비하면 뭐 어느 테이프이 제일 유명하다더라, 뭐 이런 거 학생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학교들이 학비도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학교들을 선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이 2년 혹은 2년 반 학업이 서티피케이트 3, 4, 디플로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2년이 아니라 좀 더 내가 2.5년 혹은 3년 정도 비자를 길게 받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또 남겨놓고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많은 전공 분야에 따라서 좀 전문가적인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호토바기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조건을 살피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나이, 자신이 자금력, 자신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선택할 수 없는 전공이 1차적으로 탁 구분이 돼요. 나이는 40이 넘어가는 사람이 점수제 이민을 목표로 공부한다? 그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알바해가지고요, 저는 호주에서 4년 공학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알바해서 내가 번 돈으로 공학 공부할 거예요. 아니 4년 공학 공부하면 학비만 1억 5천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잖아. 알바해서 어떻게 그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조건을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한 요소고요. 호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야기하듯이 춤 잘 추는 사람이 가수 B죠. 가수 B는 김태희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춤 잘 추면 김태희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누구 내 친구는 요리 공부해서 영주권 받았다더라, 간호는 공부만 하면 무조건 영주권 된다더라. 아니잖아요. 그 개개인이 다 나이가 다르고 영어 능력이 달랐고 재정적인 능력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만큼 다른 대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도전을 안 하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 돈, 영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내가 도전을 해도 되는 조건이다라고 판단이 쓰면 그 다음은 반드시 성공 3대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첫째,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절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브리스번에 있는 무슨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도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영주권 도전할 겁니다. 학교를 정해놓고 접근하면 정말 껴맞추기 힘들어요. 반드시 전공 선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오늘 호주 유학 후 이민에서 전문직이 아닌 현장 기술직을 선택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